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이제 경영 조직론의 끝을 내고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 인사 파트 좀 한번 볼까 합니다. 인사 관리 파트고요. 아무래도 좀 많은 좀 문제가 있는 파트들이 지금 앞쪽에 좀 포진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꼼꼼하게 하나씩 풀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좀 하나하나씩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4장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인사관리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인사관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랑 함께 일단 전체 개관 한번 좀 할게요. 전체 개관 좀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인사관리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보죠. 인사관리는요. 첫 번째 1단계, 큰 1단계가요. 기초 자료 수집 단계가 일단 첫 번째고요. 여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이제 보상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좀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탈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관리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4단계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기초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첫 번째 일단 직무 관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업원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보죠. 우선 여러분 직무 관리는 다시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선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업원 관리는 쌤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것도 다시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종업원 분석. 그리고 두 번째가 종업원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사관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위쪽에다 적을게요. 인사관리의 핵심이 뭐냐면요.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목표는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적재, 적소 배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 이 적소가 뭐냐면요. 적소가 적합한 장소를 말합니다. 적합한 장소. 쉽게 말하면 인사에서 적합한 장소는요. 일을 말해요. 일.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을 이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소가 적합한 장소인데요. 자, 일에다가 그 일을 실행하려면 누가 배치가 돼야 돼요? 사람이 배치돼야 되죠. 그래서 이 제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죠? 인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일에다가 적합한 장소에다가 배치하는 게 인사관리의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은 적재적소 배치예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적재적소 배치를 실현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일단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A라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일이 있고 C라는 일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했다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일을 분석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은 사실 일의 난이도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쉬운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회사에 세 가지 일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일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지 그 서열 결정하는 게 직무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서 A 일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 B 일, 그 다음 C 이렇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직무평가를 기준으로 A1이 난이도가 가장 높고 C가 가장 낮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무에 일단 분석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고 두 번째 그것들의 서열 결정을 하는 게 직무관리입니다. 동일해요. 종업원 분석도 뭐냐? 우리 회사에 첫 번째 일단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회사에 1, 2, 3번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3명. 됐습니까? 그 다음 물론 이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긴 합니다만 이 3명의 사람들의 그래도 나름의 실력과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난이도 가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력, 특히 실력, 그쵸? 그래서 그들을 한번 서열 결정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에 이런 실력의 차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고 그 일에 난이도의 차이를 파악했고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사람들의 실력의 차이를 파악했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적재적소 배치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적재적소 배치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있다면요. 결국 예를 들어서 A라는 직무에 1번 사람을 넣으면 그럼 이 두 개가 이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 적재적소 배치가 실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실제 사람을 배치해보면 이렇게 잘 안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직무의 난이도가, 직무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그 일이 너무 쉽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등호를 결국은 등호가 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 그게 관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우리 회사에 A라는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맡을 사람이 1번이 가장 그래도 실력이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조차도 A를 못 맡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 이제 이 A 직무를 맡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람을 직무한테 맞추려면 뭡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관리 중에 이런 부등호일 때 우리가 이퀄이 되게 만드는 첫 번째 관리가 외부 충원입니다. 요거를 그럴싸한 말로 모집 선발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인사용어로 다시 쓰죠. 외부 충원인데 요걸 약간 그럴싸한 말로 다시 적을게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모집,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니까 사람들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그 직무, A라는 직무를 맡는 사람이 2번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가 지금 이 A 직무를 맡기에는 좀 실력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회사 내부에 보니까 1번이라는 친구가 이 직무를 맡으면 딱 될 것 같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여기로 이동시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부에서 충원하는 거예요. 이걸 약간 멋있는 말로 인사관리에서는요. 인사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사실 가장 좋은 건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이 직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이 직무가 그렇게 중요한 직무가 아니면 현재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이 직무를 하게끔 만들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교육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런 부등호일 때는요. 보통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또 이런 방법도 있겠네. 이번에는 뭐냐? 직무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예요. 사람의 실력이 더 넘치는 경우죠. 이랬을 때는 직무를 사람한테 다시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직무를 사람한테 다시 맞춰준다고 해서 직무 재설계, 줄여서 그냥 직무 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관리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말이 좋아서 관리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사실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노동력을 회사가 제공받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회사는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리가 끝이 나면 보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보상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제적 보상과 그냥 정말 돈으로 주는 돈과 관련된 보상이고요. 두 번째 비경제적 보상이 있어요. 자,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이 있는데요. 경제적 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임금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보상의 첫 번째 임금 관리. 어떻게 하면 임금을 잘 줄 수 있는가 이거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있냐면요. 돈과 관련된 건데 임금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복리후생 관리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보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사실 돈과 관련된 건 아닌데 이 역시도 사실 상당한 보상에 해당됩니다. 그게 뭐냐? 사람 사이에, 우리 회사에서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은 것도 사실 상당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인간관계, 관계 유지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 회사에서 또 여러분 노조가 사실 잘 형성되어 있어도 상당히 좋은 비경제적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노사 관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까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종업원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어떻게 되냐? 그렇죠.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 된다고 마지막 이탈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인사관리는 여러분 이게 전체예요. 우리는 결국 이것들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한번 뽑아보죠.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업원 관리, 이 파트 아주 잘 나와요. 이 종업원 관리는 다른 말로 인사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성과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게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요 모집 선발 관리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 잘 나오고요. 교육 훈련 관리 아주 잘 나옵니다. 요렇게. 그다음 마지막 잘 나오는 게 요 임금 관리가 잘 나와요. 요게 바로 사실 인사 노무 관리 차원에서 4대 주제예요. 인사평가, 모집 선발 관리, 교육 훈련 관리, 임금 관리. 여기 이제 굳이 하나라도 더 보채자면 노사 관계 관리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공기업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요거는 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일단 한번 개관을 좀 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기초 자료 수집과 이제 이 부분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요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한번 할게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함께 진행을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기출 변형부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중 직무 분석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직무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직무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직무 분석 방법에 첫 번째 관찰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지법. 이건 다른 말로 질문지법, 질문서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면접법.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작업자 기록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직무 분석 방법인데요. 이제 보면 다 여기 있죠. 질문서법, 그다음에 종업원 기록법의 작업자 기록법, 인터뷰가 면접, 그다음에 관찰법 있죠. 요소 비교법은 뭐냐면요. 요거는 직무 평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직무 평가를 합니다. 그 직무평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한번 정리합시다. 직무평가 방법에 대표적으로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열법, 두 번째 분류법, 이건 다른 말로 등급법이라고는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점수법, 마지막 네 번째가 요소 비교법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서열법은 뭐예요? 이런 겁니다. A 직무와 B 직무와 C 직무가 있으면 이렇게 단순 서열을 매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류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상등급, 그 다음에 뭐 중등급, 그 다음에 하등급 이렇게 해서 각각의 등급에 맞게끔 여기 A도 여기 들어가고 B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C도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분류법, 등급법이고요. 점수법은 뭡니까? A 직무와 B 직무가 있을 때 이걸 요소별로 잘게 쪼개서 그거에 2점, 3점, 5점, 여기는 1점, 5점, 4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등급을 서로 비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소 비교법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 기억합시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기준 직무라는 걸 하나 정해서요. 이 기준 직무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직무를 비교하는 거다. 이 정도만 체크할게요. 오케이? 그래요. 이게 바로 직무 평가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 비교법은 뭐예요? 직무 평가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260번의 정답 1번.
자, 261번 다음 중 상사와 부하가 면담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과,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후 평가하는 것. 이거 앞쪽에서도 한번 했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뭡니까? MBO, 목표에 의한 관리.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제 할당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 이렇게 그들의 성적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을 때 무조건 상위 10%는 A를 주고 그 다음에 뭐 30%는 B를 주고 그 다음 뭐 나머지 한 40%는 뭐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할당하게 하는 게 강제 할당법입니다. 균형평가법이라는 건 BSC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조직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따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정리하죠. 조직 평가하는 거. 다면평가법은 다른 말로 360도 평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의 뭡니까? 동료도 나를 평가하고 상사도 나를 평가하고 외부 전문가도 나를 평가하고 나의 부하 직원도 나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도 나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전방위 360도 평가법. 종업원 가치법은 종업원들이 그냥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뭐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다음 자 262번 한번 봅시다. 직무 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직무 수행상 요구되는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 잘 봐요. 요거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데 자주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직무를 아까 분석을 했죠. 직무 분석이 아까 직무 분석하는 방법들이 관찰법, 그 다음에 면접법, 작업자 기록법 또 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마지막. 어쨌든 그런 방법들로 쭉 우리가 직무를 분석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의 결과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보고서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요. 직무 기술서를 먼저 써요. 직무 기술서. 두 번째는 그 다음 직무 명세서라는 걸 씁니다. 자, 여기 하나 잘 체크해요. 잘 봐요. 직무 기술서는요. 그 직무에 대한 내용과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의 인적 요건을 함께 적어요. 요거는 함께 기술을 하는데 직무 명세서는 이 둘 중에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보면 직무 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직무 수행상 요구되는 뭡니까? 인적 요건 중심으로 작성한대. 그게 뭐예요? 직무 명세서.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는 세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거 진짜 꼭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봅시다. 263번 들어가 보죠. 직무 분석의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특정 직무의 내용과 성질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조직에서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직무 분석. 오케이, 우리 회사에 무슨 직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나중에 적재적소 배치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2번. 조직이 요구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책임 등의 성질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지식, 능력, 책임 같은 것들이 뭡니까? 그 직무를 맡을 인적 요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직무 기술서에서 인적 요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맞네요. 3번, 직무 명세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를 직무 특성에 중점을 두고 기록 정리한 문서이고 직무 기술서는 직무 명세서에 기초화돼 직무의 인적 요건에 비중을 두고 기록한 문서다. 맞아요? 틀렸죠.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직무 기술서가 이거고요. 그 다음 기술서가 적고 나면 그 다음에 인적 요건에 집중하는 게 뭡니까? 그게 명세서예요. 저는 이거 그때 되게 헷갈려서 기술서, 명세서,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되게 헷갈리잖아요.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지 되게 헷갈려서 봐요.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냥 제 노하우인데 그냥 노하우는 아니고 그냥 꼼수. 여러분 직무 기술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직무 명세서 쓰는 거죠. 그쵸? 자 봐요. 앞쪽에 직무는 다 같이 똑같으니까 이건 뭐 생략했다고 치면 여러분 기억, 니은, 띠글, 리을, 미음, 비음 하면 그렇죠. 기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미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 다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4번에 직무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직무 평가 그리고 인사 고과의 순대로 진행된다. 그렇죠? 분석 다음에 평가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난 뒤에 뭐 했어요? 그렇죠. 인사 평가, 종업원 평가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5번에 직무 분석의 방법에는 면접법, 관찰법, 그렇죠. 질문서법, 질문지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오케이. 정답 3번. 자, 그 다음 264번.
고과자가 피고과자를 평가함에 있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 업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시간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시간적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연말 시상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연초에 아무리 핫한 드라마나 혹은 영화가 있다고 해도요. 그게 정말 뛰어난 영화고 드라마라고 해도 연말에 시상식에 가까운 때 실제로 핫한 드라마와 영화가 대상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그게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 중에 그 연예 대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코미디언들 그 연예 대상 이런 거. 그게 보면 연초에 상반기에 아무리 열심히 웃겨도 상관없다. 연말에 시상식 직전에 웃기는 게 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시간적 오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논리적 오류는 말 그대로 논리적 선후 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말하고요. 후광 효과는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을 전체를 그렇죠? 평가하는 걸 말하고요. 주관의 객관화는 뭡니까? 그렇죠. 나의 생각인데 그걸 마치 남들한테 객관적인 상황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투영하는 거. 그걸 주관의 객관화. 가혹화 경영은 전반적으로 피평가자들 모두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오케이. 264번 됐고요. 자, 265번 한번 봅시다. 인사고과를 위한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범하게 되는 오류 중에 평가자 자신의 감정이나 경향을 피평가자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속시키거나 정관 오류. 좀 전에 했네요. 뭡니까? 그렇죠. 주관의 객관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어차피 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266번 볼게요. 다음 중 서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열법이 뭐예요? 그렇죠. 만약에 A라는 직무가 있고 B라는 직무가 있고 만약에 C라는 직무가 있다면 이걸 단순히 뭐가 높은 난이도고 뭐가 낮은 난이도인지 그걸 그냥 임의로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직무를 서열을 결정해야 될 게 140개 정도 된다고 해봐요. 이거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너무 적어도 하기가 힘들고 너무 많아도 서열법은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A라는 직무가 B라는 직무보다 도대체 어느 정도 몇 배나 난이도가 높은지는 여기서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도를 좀 체크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볼게요. 1번. 같은 종류의 직무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게 하려면 동일한 직무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죠. 동일한 직무 내에서 해야 되지 다른 직무랑은 아예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열법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두 번째, 능력 개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서열법은 단순 서열시키기 위해서 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거라서 능력 개발로 하기 힘듭니다. 자, 참고를 하나만 해봅시다. 능력 개발 목적의 평가 방법은 대표적으로 다면 평가 같은 게 있어요. 다면 평가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번, 순위의 차이가 공헌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4번, 대상 인원이 너무 적거나 많아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 4번. 5번,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죠. 그렇죠. 얘가 얘보다 높은 이유가 정확히 뭔데? 그 찾기가 힘들어요. 단순 그냥 서열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267번 들어가 보죠. 자, 다음 중 직무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직무 분석이란 직무의 내용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확히 맞는 말이네요. 직무의 내용과 직무의 수행 요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직무 기술서. 그 다음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하는 게 직무 명세서. 오케이. 2번, 직무 분석의 결과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작성된다. 바로 나오네요. 3번, 직무 명세서란 직무 수행 요건 중 인적 요건 중심. 오케이. 두 개 다 쓰는 것보다 직무 기술서, 내용과 인적 요건 다 있는 건 기술서, 인적 요건만 중심으로 하는 건 명세서. 4번, 직무 분석을 토대로 직무의 상대적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 오케이, 그게 직무 평가. 마지막 5번, 직무 분석 방법으로는 분류법, 서열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여러분 말씀드렸네. 이거 뭐였습니까? 이건 직무 평가였죠. 정답 5번이 틀렸네요. 좋아요. 26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68번. 자, 268번. 다음 중 직무 기술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맞는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직무 기술서 1번 고용, 훈련, 승진, 전직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고용과 훈련과 승진 정도에는 맞으나 전직
뭡니까? 이게 이직하는 거예요. 이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2번 직무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작성되며 직무의 내용과 직무 요건 중 직무 내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직무 기술서는 뭡니까? 내용과 요건을 같이 쓰는 거지 더 직무 내용에 많은 비중을 둔다라는 건 좀 어렵게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직무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작성되며 직무 내용과 직무 요건 중 직무 요건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아니죠. 직무 요건을 중심으로 주는 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 4번 모집과 배치의 적정화, 직무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작성되며 직무 내용과 직무 요건을 동일한 비중.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 5번 성과급의 기초자료 아니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답 4번. 269번 볼게요. 다음적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1번 직무 분석은 크게 직무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직무의 수행 요건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쓰여진 게 직무 기술서, 그 다음에 요건 분석, 요건만 중심으로 쓰여진 게 직무 명세서. 그쵸? 2번 직무 수행 요건 분석에는 그렇습니다. 책임, 노력, 숙련도, 기능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오케이, 맞네요. 3번 직무 분석은 종업원들의 교육 훈련, 임금 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아까 앞쪽에 말했죠. 그 전직은 좀 안 맞으나 요거는 맞다라고 했죠. 4번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 보고서로 도출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직무의 내용과 인적 요건 중심이 기술서, 명세서는 뭐였습니까? 인적 요건 중심. 5번 직무 명세서란 직무 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직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로서 직무 표식, 직무 개요, 직무 내용, 직무 요건 등을 기입한다. 여러분 직무의 내용과 직무의 자격 요건 두 개 다 있는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건 바로 기술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정답 5번. 좋아요. 270번 들어가 보죠. 훈련된 직무 분석자가 직무 수행자를 직접 관찰하는 것으로서 생산직이나 기능직과 같은 단순 반복적인 직무 분석에 적합한 것. 직접 관찰하는 거 뭡니까? 관찰법이 되겠죠. 됐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선 기출 문제 한번 쭉 다 풀어봤네요. 그쵸?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선 기초 자료 수집과 인사평가 파트에 우선 기출 변형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